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원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엄마와 지휘관 사이에서 근무하는 딸. 지은이가 군납비리 조직에 납치당하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사단장인 저는 같은 사단에서 근무하는 딸 지은이가 군납비리 조직에 납치당하면서 원칙과 모성애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을 구하려다 지휘권까지 박탈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저는 군인으로서의 원칙도 지키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딸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엄마이자 군인인 저의 마지막 선택과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이전 영상 낙하산 끊긴 특수부대 딸에서 따뜻한 댓글 남겨주신 블랙DJ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깊이 새기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 본부의 아침은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어요.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침실 창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반듯했어요. 48세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건 한 가지 고민뿐이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둘레를 따라 5km를 뛰었어요. 숨이 차올라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일정, 보고받을 사안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 걱정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미세한 주름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은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군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험난한 시간들의 흔적이었죠. 정확히 6시에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경비병이 바른 자세로 격리했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대부분의 장병들이 아직 기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니까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모서리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소위 계급장을 달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격리하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그때 지은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죠. 군대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참모장 김정호 대령이 힘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호 대령. 오늘 일과 보고해 주세요. 네. 오전 10시에 보병 3대대 전술훈련 평가가 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실 예정이고요. 오후 2시에는 군단장님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하부대 지휘관들과의 간담회도 준비했습니다. 정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단장님, 보병대대에서 통신장비 점검 요청이 왔는데 지은 소위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은이는 이 사단의 일개 소위일 뿐입니다. 제 지휘 체계에서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않을 겁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정호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외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이 같은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지만 군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해요. 오전 10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보병 3대대 장병들이 전술 기동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꾸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저 멀리서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병사들이 보였는데 혹시 그 중에 지은이도 있을까 싶어서 무의식 중에 시선이 향했죠. 사단장님, 3대대 훈련 성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훈련 참관관이 보고했어요. 특히 통신소대와의 협조가 뛰어나네요. 지휘 통신이 원활해서 작전 진행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통신소대. 지은이가 속한 바로 그 소대였어요.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지만 표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잘했군요. 앞으로도 이런 수준을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오후 2시 군단장 이철수 중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저의 선배이자 오랜 멘토 같은 분이에요. 자네 딸이 이 사단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많이 힘들지 않나?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특혜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맞지. 하지만 너무 경직되지는 말게나. 가족도 소중한 법이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해. 중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내 딸 지은이었어요. 엄마, 오늘 중대 동기들이랑 외박 나가요. 포장마차에서 해물라면 먹고 일찍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마지막 사랑해요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소 같으면 나도 사랑한다, 조심해라라고 따뜻하게 답했을 텐데 사무실에 있으니 괜히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고민 끝에 짧고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중대장에게 보고 제대로 하고 밤늦게 다니지 마라. 택시는 전용 앱으로 타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멸치국수 끓여놨으니까 빨리 먹어. 고마워요, 영숙씨. 오늘 지은이 외박 나갔어요. 그래. 젊은 애가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요즘 밖이 물에서요. 특히 군인들 노리는 범죄자들도 많고. 걱정이 태산이구나. 하지만 지은이 똑똑한 애잖아. 알아서 조심할 거야. 국수를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제가 엄마로서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밤 9시가 넘어서 작전 계획서 결제를 마쳤습니다. 빨간 도장을 찍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별일 없길, 별일 없어야 한다. 새벽 2시 17분. 침실에 정적을 찢으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은 소위 어머니 되세요? 떨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고 왜? 저는 같은 중대 병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소위님이 포장마차 앞에서 말끝이 흐려지더니 뒤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구급차 소리, 경찰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영숙이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위님이 포장마차에서 나오시는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나타나서 그리고 병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요? 정확히 말해요. 납치당하셨습니다. 사단장님. 소위님이 끌려가셨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나요? 네, 이미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와 있고. 사단장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숙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지은이가 납치됐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바로 부대로 가야 해요.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6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런 개인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에 도착해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어요. 야간 근무 장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이 시간에 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즉시 가동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한라인을 연결해 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아니, 우리 부대 지은 소희가 납치됐습니다. 근무 장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몇 분 후 상황실이 비상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참모장 정호도 급히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상황이 어떻게? 포장마차 앞에서 검은 승합차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지은이의 위치 추적 상황부터 확인해 주세요. 정보과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왔어요. 지은이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는 시내 하천교 근처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신호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확보했나요? 네, 사단장님. 포장마차 앞 골목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검은 승합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정확히 3분 후에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업자들 지시예요.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력팀 남상혁 팀장이었어요. 사단장님,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남 팀장이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청룡파라는 조직이 이 지역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대출업, 도박, 협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납치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남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사단장님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교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되살아났습니다. 남 팀장님, 인명구조는 시간 싸움입니다. 합동으로 수사합시다. 합동이라고 하시면 우리 쪽에서는 정찰 지원, 의무 후송 지원, 조명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은 법과 절차 안에서 진행할 겁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이건 민간 사건이고 제 딸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개인 명분이 있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군단의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고하세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경찰과 협의 후에 올리겠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사라진 지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현재 수집된 단서는 뭐가 있나요? 포장마차 사장 증언으로는 지은 소희가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항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하고요. 저항했다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목격자는 더 없나요? 근처 편의점 직원도 봤다고 하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차량 정보는 못 봤다고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추가 확보는 인근 도로 영상들을 수집 중입니다. 하지만 승합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직. 그때 정보과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하천교 북쪽 도로에서 의심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사단장님, 하천교 북쪽 도로에서 의심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정보과 장교의 보고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로 집중됐어요. 화면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호판 확인됐나요? 아니요, 이 차량도 번호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모델과 색상이 포장마차 앞에서 포착된 것과 일치합니다. 남 팀장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산간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외진 곳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지휘관으로서는 냉정해야 했어요. 항공여단장에게 연결해 주세요. 몇 분 후 박철민 준장과 통화가 연결됐어요.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야간 광역 수색을 위한 KUH-1 수리온 헬기 투입이 가능한가요? 수리온 투입이라고요? 무슨 일인지. 제 부하 장교가 납치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 점검과 열 영상 카메라도 함께 탑재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명탄도 준비해 주세요. 다만 경찰 작전과 겹치니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통화를 끊고 정호를 바라봤어요. 합동 상황반을 꾸리세요. 경찰, 우리 정보과 항공여단이 함께 작전을 진행합니다. 네, 사단장님. 정보과에는 열 영상 드론 수색 반경을 넓히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전시 상황처럼 돌아갔어요. 각종 통신 장비들이 웅웅거리고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지은이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 통신과에서 급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지은 소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통화가 미등록 번호와 이루어졌는데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들려주세요. 스피커에서 나온 음성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장군님 따님 참 용감하시네요. 아버지. 아니, 어머니를 닮으셨나 봐요. 이어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지만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짓을? 쯧쯧쯧 궁금한 게 많으시네.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면 서로 편해지는 거 아시죠? 사단장님께 전해드리세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 엄마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원한이라. 글쎄요. 사업상 문제라고 해두죠. 통화가 끊어진 후 상황실은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남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청룡파가 이 정도로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상황실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졌어요. 내부 첩자가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거든요. 새벽 5시쯤 수색팀에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단장님, 하천 둔치에서 지은 소위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나요? 신분증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게 접힌 메모가 있습니다. J-23이라고 쓰여 있어요. J-23, J-23.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지은이와 저만 아는 암호였거든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작전놀이를 했었어요. 그때 만든 비밀 기호 중 하나였습니다. J는 지은이가 항상 말하던 패시멘트 공장 제이드의 약칭이고 23은 서쪽에서 세 번째 통풍구를 의미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메모가 뭔가 의미가 있나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시내 서쪽 패시멘트 공장 제이드입니다. 그곳으로 수색 방향을 집중하세요. 남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지은이와 제가만 아는 약속된 신호입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정말 영리한 아이네요. 그럼 즉시 그쪽으로. 잠깐.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들이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드론으로 원거리 정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도로 봉쇄는 은밀하게 진행하고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다시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들었던 그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냐, 이 개자식아. 내 딸 어디 있어? 아이고, 장군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요. 품위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당장 내 딸 풀어줘.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거라.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단장님이 조용히 계시면 돼요. 너무 설치지 마시고. 뭔 소리야? 대체 무슨 목적으로? 목적이요? 사단장님께서 우리 사업에 너무 관심을 보이셔서 그런 거죠. 앞으로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거냐? 군납 사업 말입니다. 사단장님도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군납 사업. 최근 몇 달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그 사업 말이었습니다. 군납 사업이라고 했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정당하게 따낸 계약들을 사단장님께서 자꾸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당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부실한 군용품으로 장병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정당한 사업이야? 아이고, 사단장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따님이 고생하는데요.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개새끼야. 내 딸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라. 내가 너희를 박살내버릴 거야. 쯧쯧, 장군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따님이 보고 있는데요. 뒤편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엄마, 지은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단장님 조용히 하시죠. 앞으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따님도 무사히 집에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적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어요. 발신 위치가 페시멘트 공장 제이드 근처로 확인됩니다. 좋아요. 지금 즉시 작전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 40분. 경찰 특공대와 우리 부대가 합동으로 폐공장을 포위했어요. 수리온 헬기가 상공에서 열 영상 감시를 하고 있었고 드론들이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건물 내부에서 열 반응이 확인됩니다. 약 서너 명 정도로 보입니다. 남 팀장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특공대 진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진입하세요. 우리는 외곽을 봉쇄하겠습니다. 항공 의무 후송 헬기도 대기시켰어요. 지은이가 다쳤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말이죠.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이 드론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입 완료. 하지만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건물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인질은 없고요. 뭐라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버려진 주사기와 구겨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박스들이 있어요. 어떤 박스들인가요? 군용 납품 표시가 붙어 있는 박스들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전부 짝퉁이에요. 군납 카르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군의 부실한 용품들을 납품하면서 떼돈을 벌어왔다는 걸 말이에요. 더 수색해보세요. 분명 다른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특공대원 하나가 부상자를 끌고 나왔어요. 팔에 총상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자 누구예요? 남 팀장이 그 남자를 신문했어요. 이름이 뭐야? 김태식입니다. 누구 밑에서 일해?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하지 마. 지은 소위 어디 있어? 정말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대기하라고 해서. 그때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뒤에 군에서 정보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오늘 사단장님 움직임도 미리 다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빠져나간 거예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누가 정보를 줬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보스만 알아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익명 제보였습니다.
사단장님 익명 제보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중령 최영진을 조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진. 군수가 핵심 인물이자 제가 가장 믿고 있던 실무통이었어요. 그가 설마. 최중령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본부로 호출하세요. 1시간 후 최영진 중령이 사단 본부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중령, 밤늦게 불러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은 소위 납치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작전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심당한 게 있나요? 최영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범인들이 우리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청룡파 두목 백상호와의 일정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령?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백상호와 정기적으로 만나온 기록이 다 여기 있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그럼 이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돈은 뭐예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최영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단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최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골 폐채석장. 그쪽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북쪽 산맥 너머. 폐채석장이 3곳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곳일 겁니다. 마침내 지은이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범인들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즉시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상황실 전화가 울렸어요. 사단장님, 군단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군단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군단장 이철수 중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군단장님, 제 부하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자네 딸 말하는 건가? 그거 민간 사건 아닌가?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장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보호 의무가. 그만. 자네 지금 완전히 선을 넘고 있어. 이해 충돌이 너무 심중장님다고. 군단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군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나. 헬기에 드론까지 동원해서. 그건 경찰과 합동작전으로. 변명하지 마. 지금 당장 작전 통제에서 물러나.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군단장님, 그럼 제 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는 사단장으로서 분수를 지켜. 분수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분수를 지키라고요?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부터 자네는 임시 직무정지야. 부사단장이 지휘권을 대행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황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참모장, 부사단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하세요. 하지만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1시간 후 저는 사단 본부를 나와야 했어요. 26년간 몸담았던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본부 정문을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엄마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모든 걸 잃었어요. 지휘권도 딸도.
뭔 소리야? 포기하려고? 영숙 씨,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에서 쫓겨났다고요.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신 차려. 지금 누가 필요해? 사단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거잖아.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바보야.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지은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의지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원칙대로 잘 왔어.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정확함이야. 영숙이가 식탁 서랍을 열어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 손으로 직접 쓴 카드였습니다. 엄마는 비바람이 와도 나를 지켜줘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해요. 사랑해요. 카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엄마를 믿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숙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호야. 사단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간 경로로 도와줄 수 있나요? 민간 경로요? 항공수색 지원과 의무 후송, 그리고 조명 투하. 경찰 특공대가 협조 요청하면 즉시 이륙할 수 있도록. 사단장님, 하지만 그건 지휘권 없이는. 저는 작전 지휘관이 아닌 엄마이자 피해자 보호자로 현장에 갈 겁니다. 모든 기록은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정호야. 그리고 하나 더. 네. 부사단장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브리핑해 주세요.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끊고 다시 남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팀장님, 저 다시 합류할 수 있을까요? 사단장님, 군에서 작전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환영입니다. 사실 사단장님 도움이 절실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폐채석장 주변을 포위했는데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형이 너무 복잡하고 은신처가 많아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제 딸이 거기 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사단장 제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어요. 영숙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꼭 지은이 데려와. 네, 반드시 데려올게요. 그런데 혹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돼요. 사단장 말고 엄마가 되라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너무 지휘관이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엄마로서 딸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산길을 올라가면서 점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곧 지은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폐채석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 차량들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멀리서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호가 약속을 지켰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특공대가 작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남 팀장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 어떻게? 이제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냥 피해자 가족이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딸이 저 안에 있어요.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멀리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를 통해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수리온 1호 현재 위치에서 대기. 열 영상 감시 계속하고 조명탄 투하 준비 완료. 정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부사단장님께서 비공식 지원을 승인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채석장 내부에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있고 그중 하나에 인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원경으로 채석장을 살펴봤어요. 거대한 구덩이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와 임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꽤 체계적으로 구성된 은신처였어요.
범인은 몇 명 정도로 추정되나요? 열 영상으로는 대여섯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저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하게 진입하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그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단장님. 벌써 오셨네요. 참 빠르시다. 지금 당장 내 딸 놓아줘, 이 개새끼야. 아이고, 말이 거칠어졌네요. 지금 상황이 보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실제로 채석장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움직임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사단장님이 혼자 들어오세요. 그럼 따님을 보내드릴게요. 혼자 들어가라고? 미쳤어? 선택은 사단장님 몫이에요. 따님 목숨과 사단장님 안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야, 이게 자식아. 협상할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협상? 이게 협상이에요. 사단장님이 들어오시면 따님 보내드리고 안 들어오시면 뭐 알아서 생중장님세요. 잠깐만. 내 딸이 정말 무사한지 확인부터 해야겠어. 그럼 확인해드리죠. 잠시 후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지은아. 다쳤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닥쳐. 거친 남자 목소리가 지은이를 제지했어요. 야, 내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다시 그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됐죠? 이제 결정하세요. 10분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들 함정이에요. 하지만 지은이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호가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더니 제게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이요? 드론으로 채석장 구조를 정밀 분석했는데 후방에 배수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접근하면 들키지 않고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혹시 발각되면 상관없어요. 해봅시다. 남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공대 일부가 배수로를 통해 진입하고 나머지는 정면 공격으로 주의를 끌겠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절대 안 됩니다. 제 딸이에요. 제가 직접 구해내야 해요. 사단장님,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작전이 확정됐어요. 특공대 3명과 함께 배수로를 통해 진입하고 나머지 팀은 정면에서 주의를 끌기로 했습니다. 조명탄 투하는 언제 하나요? 진입 신호가 오면 즉시 투하합니다. 그럼 저들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좋아요. 시작합시다. 배수로는 예상보다 더 좁고 지저분했어요. 무릎을 기며 20여 분간 기어갔습니다. 군복이 아닌 일반 옷이라 더욱 힘들었어요. 드디어 채석장 안쪽에 도달했어요. 특공대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컨테이너가 3개 보였고 그중 가운데 것에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적인 것 같아요. 조심해서 접근해 봅시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처럼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우리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제길. 들켰어. 빨리 뛰어. 사방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특공대원들이 저를 보호하며 컨테이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엄마. 컨테이너 안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엄마가 왔어. 컨테이너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멈춰, 사단장님. 뒤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바로 청룡파 두목 백상호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단장님. 너는 기억하시는군요. 제812기 박상호 병장. 아니, 이제는 백상호라고 부르죠. 제 밑에서 복무했던 병사였어요. 제대 후 적응에 실패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상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요? 살려고 하는 거죠. 사단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야죠. 사단장님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때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조명탄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호야, 총 내려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백상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저한테 명령할 자격 없어요, 사단장님. 자격이 없다고? 난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 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라고? 이런 더러운 짓이 사업이야? 더러운 짓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인지 아세요? 백상호의 목소리에 돈에 대한 집착이 가득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후배들을 괴롭히고 내 딸을 납치해서? 후배들이요? 그 애들한테서 받는 이자만 해도 월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자꾸 방해해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폭탄이 있어요. 뭐라고? 백상호가 시익 웃었어요.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제가 죽으면 따님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미친 짓 하지 마. 미친 짓이라고요?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조명탄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그만둬.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냐고요? 사단장님이 우리 사업을 망쳐놨잖아요. 사업이라고? 그게 사업이야? 부실한 군용품으로 장병들 목숨 가지고 노는 게 목숨이고 뭐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단장님이 자꾸 까다롭게 굴어서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요? 백상호의 목소리에는 돈에 대한 집착만 가득했어요. 상호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동료들 생명보다? 중요하죠.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군납 계약 하나로 몇 억씩 버는데 그걸 왜 포기해야 해요? 너 정말 끝까지. 그때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어요. 조명탄이 투하된 거였습니다. 채석장 전체가 나처럼 환해졌어요. 으악. 백상호가 순간적으로 눈부심에 비틀거렸습니다. 기회였어요. 특공대원이 재빨리 달려들었지만 백상호도 만만치 않았어요.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내 돈벌이 망쳐놓고. 총성이 연달아 터졌어요. 특공대원 하나가 어깨를 맞고 넘어졌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절규가 컨테이너 안에서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을 날려 백상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이 개자식아. 사단장님. 백상호가 총구를 제게 겨눴어요. 그 순간 상공에서 헬기가 더 낮게 내려왔어요. 로터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고 강한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다운워시 때문에 백상호가 자세를 잃었어요. 총이 빗나갔습니다. 지금이야. 또 다른 특공대원이 뒤에서 백상호를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돈, 내 사업, 다 망쳤어. 백상호가 마지막까지 돈 타령을 했어요. 지은아. 저는 급히 컨테이너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멍들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밧줄을 풀어주면서 지은이를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폭탄은 가짜야. 저놈이 우리를 겁주려고 한 거였어. 특공대 폭발물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정말로 가짜였어요. 백상호가 마지막까지 블러핑을 한 거였습니다. 사단장님, 인질 구조 완료했습니다.
특공대장이 보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사단장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돈이 되는 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성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상호야. 군대에서 배운 건 칼이 아니라 선이었다. 내가 버린 그 선을 우리가 다시 세울 거야. 선이고 뭐고. 돈이 최고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악을 썼어요. 의무 후송 헬기가 도착했어요. 지은이를 헬기에 태우면서 의무병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상은 경미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 될 거예요. 헬기 안에서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올 줄 알았어. 엄마라면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믿었어. 당연하지. 엄마가 널 포기할 리 없잖아. 엄마 그런데. 왜? 저 때문에 엄마가 사단장 자리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메모를 남겨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헬기가 병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지은이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외상은 경미했고 정신적 충격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해져요. 그래도 조금 더 쉬어야 해. 몸도 마음도 회복이 필요해. 하지만 부대 동기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자신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중장 입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호가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지은 소위, 안녕하십니까? 정호 대령,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군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단장님의 임시 직무정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주신 지휘력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다시 사단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 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알겠어요. 해야 할 말이 있네요. 다음 날 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단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군은 군의 방식으로, 경찰은 경찰의 방식으로 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기도했고 지휘관으로서 저는 기록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중장님십니까?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 감정에 휩쓸린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 부패 척결에 대한 계획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납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면적인 감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영진 중령은 군사경찰에 인계됐고 청룡파와 결탁했던 지역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군납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됐어요. 사단장님,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요. 한 달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 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무슨 프로젝트? 장병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요. 정말? 내 후배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은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던 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지은이가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키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지은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발표회가 끝나고 지은이와 함께 사단 후문 앞 노포 칼국수 집에 갔어요. 엄마, 여기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나도 오랜만이네. 우리는 서로의 그릇을 반쯤 바꿔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었죠. 엄마, 오늘따라 헬기 소리가 든든하게 들려요. 창밖으로 훈련 중인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 소리니까. 맞아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지은이가 전입 장병 환영식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선배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제의 저는 피해자였지만 오늘의 저는 후임을 지키는 선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격리선을 풀었어요. 엄마와 지휘관.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었던 거였어요. 상황에 따라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지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환영식이 끝나고 지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요. 그리고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줘서요. 지은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네, 끝났어요. 그런데 정말 잘 해냈어. 엄마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고마워요, 영숙 씨.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지은이도 완전히 달라졌고 부대도 깨끗해졌고. 그래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지휘관. 둘을 동시에 살아낸 어떤 밤의 끝에서 세상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원칙과 인간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냉철한 지휘관과 따뜻한 엄마라는 두 역할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동료를 배신하는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때, 그리고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울 때 얻을 수 있다는 감동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며느리가 저를 트럭 짐칸에 태웠습니다. 선영아, 제발 천천히 가. 나 죽겠어. 하지만 며느리의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3분 후 저는 죽음의 속도로 달리는 트럭 짐칸에 갇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그리고 일주일 뒤 밝혀진 진실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적이 당신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 갱신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받은 이 전화를 이상하게 여겼죠. 응? 무슨 보험? 아니에요, 그냥요. 태풍 때문에 혹시 피해 보상 문제가 있을까 봐서요.
영자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다른 쪽으로 옮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걸 물어보지 않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런 건 내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마라. 네. 그럼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죠.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자는 올해 68.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제법 괜찮은 회사에서 과장까지 진급했고 작은 아들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죠. 특히 큰 며느리 선영과는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석 달 전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고액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는 것이죠. 보험금은 무려 5억 원. 일반 사망의 경우에도 5억 원이지만 사고사의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10억 원까지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선영은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식 투자로 용돈벌이를 하려던 것이 큰 손실로 이어졌고 그 손실을 코인 투자로 메우려다 보니 점점 더 큰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죠. 거기에 지인들의 사업 보증까지 서주다가 결국 2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매일 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낮에는 아이들과 남편 앞에서 평범한 엄마와 아내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생활이 선영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뉴스에서 본 보험금 살인 사건을 보면서 선영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사고라도 당한다면 처음엔 그저 상상에 불과했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영은 밤늦게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검색 기록이 남지 않도록 브라우저 설정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죠. 한편 영자는 집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장본 것들을 냉장고와 찬장에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용 멸치, 아들 내외가 즐겨 먹는 각종 나물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해먹을 반찬거리들까지. 가족을 위해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 영자에게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14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당 강수량도 50mm를 넘을 것으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벌써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큰 태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선영이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고생했다. 오늘도 늦었네. 저녁은 먹고 왔니? 네, 회사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이는 영자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어머님, 혹시 내일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실 생각 없으세요? 시골?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태풍이 서울로 직접 온다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 뉴스에서도 외출 자제하라고 하잖아요. 혹시 정전이라도 되면 어르신 혼자 계시기 힘들 텐데. 영자는 며느리의 제안을 처음엔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으면 되는데 뭘 굳이 시골까지 가서. 어머님,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차로 태워다 드릴게요. 태풍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다녀오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번거롭잖아.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손주들 걱정되지 않으세요? 선영은 영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만약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걱정할까요?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계신다는 걸 알면 아이들도 마음 놓을 텐데.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영자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럼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하셔도 돼요. 그날 밤 영자가 깊은 잠에 빠진 후 선영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고 아이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죠. 선영은 컴퓨터를 켜고 내일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일의 날씨 예보, 고속도로, 교통 상황 예측, 그리고 보험금 지급 조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지난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속 200km 정도면 충분할 거야. 선영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트럭 짐칸에 탄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교통사고겠지. 선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고민과 걱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2억 원이 넘는 빚도 매일 밤 귀가 아프도록 걸려오는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도 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연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상도 모두 깨끗하게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선영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고액 보험 때문에 보험회사 본사에서 이미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비밀리에 추적 장치까지 차량에 설치할 준비를 마쳐두었다는 것을 말이죠. 태풍 전야의 고요하고 음산한 밤, 두 여자의 전혀 다른 운명을 가르는 내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새벽 3시, 영자는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느리 선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죠. 왜 그래, 선영아? 무슨 일이야? 뉴스 안 보셨어요? 태풍 경로가 바뀌었어요. 새벽 6시부터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된대요. 지금 안 가면 며칠 동안 못 내려가요. 영자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정말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풍 다나스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오늘 새벽 6시부터 경부 고속도로를 포함한 주요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봐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안 가시면 정말 일주일은 갇혀 계셔야 해요. 시골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영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시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래도 이 새벽에 어머님 제발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걱정하고 있어요.
민수가 어젯밤에 할머니 태풍 때문에 무서우시겠다고 울었다니까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영자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알겠다. 그럼 준비할게. 네. 제가 지금 트럭 가져올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죠.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끝나.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한편 영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을 옷가지와 상비약,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까지. 평소 같으면 이런 급작스러운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족들 걱정에 어쩔 수 없었죠. 부릉부릉. 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회사 트럭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선영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트럭 앞좌석을 보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이용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석 뒤쪽에는 커다란 상자들과 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선영아, 내가 어디 앉아?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급하게 가져오느라 짐 정리를 못했네요. 앞자리는 좀. 그럼 어떡하지? 선영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님, 뒤쪽 짐칸 어때요? 널찍하고 편할 거예요. 어차피 1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 금방이에요. 짐칸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야유회 갈 때도 다들 뒤에 타고 다녀요. 안전하게 만들어진 거라 문제 없어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짐칸에 사람이 타는 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때 선영이 영자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지금 안 가시면 정말 일주일 동안 못 가요. 시골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얼마나 걱정할까요? 하지만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며느리 말은 안 들으시더니 이럴 때도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 해칠 사람인 줄 아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럽게 변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시어머니 걱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 그럼 조심히 가자. 선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조심히 모셔다 드릴게요. 트럭 뒤쪽 짐칸 문을 열자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차가운 철판이었고 벽면도 딱딱한 금속 재질이었어요. 구석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들과 상자가 몇 개 놓여 있었죠.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선영이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등받이 삼으시면 편할 거예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짐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판 바닥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했어요. 몸을 웅크리고 앉으니 더욱 좁게 느껴졌죠. 선영아,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지? 물론이에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천천히 조심해서 갈게요. 그런데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럼 문 닫을게요. 답답하시면 여기 작은 창문으로 바람 쐬세요. 선영이 짐칸 문을 닫으려고 하자 영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선영아. 혹시 문이 안에서 안 열리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님. 안에서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트럭의 짐칸 문은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선영은 그 사실을 몇 주 전부터 확인해 두었죠.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순간 짐칸 안이 어둠에 휩싸였죠.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철판 바닥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지고 사방이 금속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선영아, 선영아. 영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선영은 운전석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운전석에 앉은 선영은 백미러로 짐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죠. 이제 시작이야. 돌이킬 수 없어. 선영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망해요. 이 어기넘는 비 때문에 아이들까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자 트럭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진동이 짐칸까지 전해져 영자의 몸을 흔들었죠. 선영아, 너무 흔들려. 천천히 좀 가. 하지만 선영은 이미 계기판을 보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속도계, 연료계, 그리고 영자가 모르는 비밀 하나. 바로 보험회사에서 설치한 GPS 추적 장치의 적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머님,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만 참아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트럭이 본격적으로 도로에 나서자 바깥으로는 태풍의 전조인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가로등이 깜빡거렸죠. 완벽한 사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짐칸 안에서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트럭의 속도와 함께 나타나는 고속도로 입구의 표지판을 보며 가슴 한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너무 빨라. 무서워.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0분도 안 되어 영자는 짐칸 벽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트럭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시속 60km 정도였는데 이제는 몸이 뒤쪽으로 밀려날 정도였죠. 운전석에 앉은 선영은 계기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하찼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90km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직 멀었어. 더 빨리 가야 해. 선영의 발이 가속 페달을 더 깊숙이 밟아내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죠. 시속 100km, 110km, 120km. 으악, 선영아, 천천히 가라고. 짐칸 안에서 영자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가방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영자의 다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아야, 아파. 영자는 필사적으로 짐칸 벽면의 작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차선을 바꿀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죠. 철판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선영아, 나 좀 꺼내줘. 여기 너무 위험해. 영자가 짐칸 앞쪽 벽을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운전석까지는 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한편 선영은 백미러를 통해 뒤쪽 짐칸을 힐끗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정말 조금만 더. 선영의 발이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눌렀습니다. 시속 130km, 140km. 이때 갑자기 짐칸 문의 틈새로 찬 바람이 세차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깥 바람이 거세졌던 것이죠. 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서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으악!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방울들이 짐칸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옷이 순식간에 젖기 시작했죠. 선영아, 문이 열려. 멈춰. 제발 멈춰. 하지만 선영은 영자의 절규를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속도를 높였어요. 시속 150km, 160km.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선영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잔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짐칸 안에서 영자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튕기면서 철판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아픈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가방들이 계속 굴러다니면서 몸을 때리고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과 빗물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영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이동인 걸까? 왜 이렇게 무모하게 빨리 가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척하는 걸까? 시속 170km, 180km. 이제 트럭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마다 다른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해 나갔어요.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미친 거 아냐? 저 트럭. 신고해야겠어. 다른 운전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선영이 백미러를 보며 음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학벌이 안 좋다고,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이제 그만 쉬세요. 시속 190km. 짐칸의 문틈이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압 때문에 잠금 장치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 문이 열려. 떨어져 나가겠어. 영자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문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어요. 트럭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몸이 공중에 뜰 것 같았죠. 그때 큰 가방 하나가 굴러오면서 영자의 허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으윽!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손에서 손잡이가 놓쳐버렸습니다. 도와줘. 누구든지 도와줘. 하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영자의 절규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속 200km. 드디어 트럭이 최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선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셔요. 보험금으로 저희가 잘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기판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작은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경고 추적 시스템 활성화됨. 뭐야 이게? 선영이 당황해서 계기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보험사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됨. 과속주행 감지. 경찰서 자동 신고 접수.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 앞쪽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경찰차였습니다. 짐칸에서 영자는 여전히 죽을 힘을 다해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제발 살려줘. 영자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태풍 소음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앞쪽에서는 경찰차 3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선영과 영자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상 차량 위험 속도 돌파, 시속 200km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험회사 본사 지하 1층 사고조사팀 상황실에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박선영 가입자 차량 맞나요? 팀장 김 과장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지난달 시어머니 명의로 10억 특약 보험 가입한 그 건이에요. 10억? 김 과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고사 특약까지?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차량의 탑승자가 2명 감지되고 있어요. 한 명은 운전석, 또 한 명은 짐칸입니다. 짐칸에 사람이 상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화면을 주시했죠. GPS 추적 화면에는 빨간 점이 고속도로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의도적이네. 바로 경찰에 신고해. 이미 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차량 추적 중이라고 연락 왔어요. 김 과장이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보험금 노리고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진짜 많아졌어. 그런데 친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다니. 팀장님, 차량 위치가 경부 고속도로 교량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경찰 순찰차 세대가 선영의 트럭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여기 순찰이로 대상 차량 발견했습니다. 현재 시속 200km로 질주 중이에요. 무전기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이로 절대 무리한 추격 금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전방에서 차단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선영의 트럭 뒤를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럭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선영은 뒤에서 경찰차들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는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았고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거의 다 왔어. 저기만 지나면 돼. 선영이 앞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멀리 큰 교량이 보였어요. 한강을 건너는 교량이었죠. 선영의 계획으로는 바로 그 교량에서 사고를 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교량에서 떨어뜨리면 완벽해. 태풍 때문에 미끄러진 걸로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선영이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량 입구에서 경찰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찰사무 여기. 교량 입구 차단 완료했습니다. 좋아. 대상 차량 진입하면 바로 정지 신호 보내. 짐칸에서 영자는 여전히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고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죠. 선영아,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영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나 때문에? 영자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평소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보험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것, 갑자기 친절해진 것, 그리고 오늘 새벽 급작스럽게 시골 가자고 한 것까지. 설마 그런 거야?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 보험회사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차량이 교량 진입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찰 차단선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멈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 과장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하다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팀장님,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 평소 기록을 보니까 모범 시민이었어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보험금 신청한 적도 없고 갑자기 왜 이런 짓을?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야, 돈. 10억이면 사람 하나 정도는 죽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아, 차량이 교량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선영도 드디어 앞쪽 상황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야? 교량 입구에 경찰차 3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손에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죠. 정지하세요. 즉시 정지하세요.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외침이 트럭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았지? 선영은 급하게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뒤에서도 경찰차들이 따라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포위됐어. 그런데 바로 그때 선영의 눈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틈이 보였던 것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선영이 이를 악물며 핸들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짐칸에서 영자가 선영의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영아, 경찰이야. 멈춰. 제발 멈춰. 하지만 선영은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보험회사 상황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 여자 경찰 차단선을 뚫으려고 해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김 과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젠장, 완전히 미쳤군. 트럭이 경찰 차단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과 영자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으악! 선영이 핸들을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 차단선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다 보니 트럭이 크게 기울었거든요. 정지하세요. 즉시 정지. 경찰관들의 외침이 귓가를 때렸지만 선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경찰들에게 붙잡히고 계속 밟으면 사고가 날 상황이었죠. 이미 늦었어.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야 해. 트럭이 경찰차 한 대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교량 위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대상 차량 교량 진입, 추격 계속합니다. 무전기 소리가 선영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뒤쪽에서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오고 있었죠. 교량 위에 올라서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측면에서 거세게 불어와 트럭을 흔들어댔어요. 비까지 세차게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 붙잡고 계세요. 선영이 뒤쪽을 향해 소리쳤지만 정작 자신도 핸들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짐칸에서 영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교량 위에 올라서면서 트럭이 더욱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람 소리는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고 빗물이 문틈으로 더 세차게 쏟아져 들어왔죠. 선영아, 나 좀 꺼내줘. 제발. 영자가 짐칸 벽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살려줘. 누구든지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선영은 영자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선영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죠. 트럭이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더욱 밝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위험 속도 지속, 경찰 추적 중, 즉시 정지하시오. 전자음성이 트럭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선영이 설치한 줄 모르던 GPS 추적 장치가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야 이게? 왜 자꾸 이런 게 나와? 선영이 당황해서 계기판을 손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경고음은 더욱 크게 울렸어요. 한편 보험회사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교량 중앙부에 접근하고 있어요. 속도는 여전히 시속 19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여자. 저 속도로 교량을 건너다가는 정말 떨어져 죽어. 팀장님, 경찰에서 강제 정지 장치 사용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게 뭐야? 도로에 타이어 펑크용 못을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교량 위에서는 위험해서. 김 과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튼 저 여자든 시어머니든 죽으면 우리가 보험금 물어줘야 한다고. 어떻게든 막아야 해. 교량 위에서 트럭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측면에서 계속 불어와 차량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선영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지만 차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선영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2억 원의 빚은 어떻게 갚아?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교량 끝부분에서 또 다른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뒤로 다 막혔어. 선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교량 오른쪽 차선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한 차선만 통행 가능한 좁은 구간이었어요. 저기로 가면 선영의 머릿속에 마지막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구간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서 짐칸의 영자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좁은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짐칸에서 영자는 트럭의 움직임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영아, 뭐 하는 거야? 위험해.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량 난간과 트럭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영이 의도적으로 난간 쪽으로 차를 몰고 있었던 것이죠. 으악! 떨어진다. 떨어져 나간다. 영자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짐칸 문이 바람에 의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쫓아오던 경찰관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본부, 대상 차량이 의도적으로 난간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강제 정지. 지금 당장.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교량 위의 가로등 하나가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죠. 아! 선영이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넘어진 가로등을 피하려다 보니 차량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짐칸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으악! 영자의 절규가 태풍 소리에 섞여 교량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도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 차량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트럭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교량 난간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과 영자,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기 경찰차들이 더 많아. 앞쪽을 바라본 선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량 끝부분에 경찰차 5대가 촘촘히 늘어서 있었거든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박선영 씨, 즉시 정지하세요. 정지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최후 통첩이 태풍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멈추면 모든 게 끝나고 계속 가면 정면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었거든요. 안 돼. 여기서 잡히면 안 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 원의 빚,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어머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는데 선영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앞에는 경찰 차단선, 뒤에는 추격 차량, 그리고 옆에는 교량 난간만이 있을 뿐이었죠. 짐칸에서 영자는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으악, 높아, 너무 높아. 교량 아래로는 까마득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선영아, 제발 멈춰. 우리 다 죽어. 영자의 절규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지만 선영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앞쪽 경찰차 중 하나에서 무언가가 발사되었습니다. 타이어 펑크용 스파이크였어요. 철철철. 날카로운 쇠못들이 도로에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선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스파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전복될 게 뻔했거든요. 바로 그때 선영의 머릿속에 마지막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쳐서 만약 자신도 큰 부상을 입는다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단순한 교통사고로 둔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머님 미안해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그리고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으며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어요. 기익.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울렸습니다. 트럭이 제어를 완전히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으악! 운전석에서 선영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짐칸에서는 영자의 절규가 동시에 울렸어요. 트럭이 회전하면서 교량 난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선영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트럭의 오른쪽 면이 교량 난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트럭은 난간에 비스듬히 걸린 채 멈춰 섰어요. 아! 충돌 순간 선영의 머리가 핸들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목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영이 허리 아래쪽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리가 안 움직여. 선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봤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선영이 다리를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었죠. 한편 짐칸에서는 영자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떨어질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손잡이를 붙잡고 버틴 것이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살았다. 살았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경찰차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부상자 구조, 즉시 구조. 경찰관들이 뛰어와 트럭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짐칸에 사람 있어요. 운전자도 의식 있습니다. 즉시 응급차 요청. 선영은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내 계획이 완벽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경찰관이 선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들끓고 있었죠. 하반신 마비. 이제 나도 불구자가 됐어. 보험금은커녕 내가 치료비만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때 짐칸에서 구조된 영자가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현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보험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영자의 증언에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보험금 살인 시도인가요? 일단 둘 다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사해 봐야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선영과 영자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될 상황이 된 것이죠. 애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은 그리고 2억 원의 빚은 어떻게 해? 선영의 머릿속은 온갖 절망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다른 구급차에서 영자는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며 중얼거렸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하느님 감사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죠. 두 여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채 구급차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기립하세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법정.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선영만은 일어설 수 없었어요. 휠체어에 몸이 고정된 채였거든요. 선영의 다리는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피고인 박선영,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의 지시에 따라 변호인이 선영의 휠체어를 밀어 피고인석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를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방청석에는 영자와 선영의 남편,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지팡이에 의존한 채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였죠.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피고인 박선영 씨,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 이영자 씨를 상대로 살인을 기도하고 보험 사기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피고인, 대답하세요. 저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태풍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석 달 전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10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한 기록도 있고요. 그건 뿐만 아닙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크게 울렸어요.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을 보십시오. 교통사고 위장 방법, 보험금 수령 조건, 살인죄 공소시효 등을 수십 번 검색한 흔적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전날 밤 혼자 있을 때 녹음된 음성 메시지입니다. 틀어보세요. 판사의 지시에 따라 녹음기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10억만 있으면 우리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고 이 빌어먹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것도 태풍 때문인가요, 피고인?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영자가 나왔어요. 지팡이에 의존해 겨우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증인 이영자 씨, 선서하겠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선서서에 서명했어요.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선영이가 저를 트럭 짐칸에 태웠어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며느리를 믿었거든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요. 시속 200km로. 저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증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영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날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학벌이 낮다고? 그런 걸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선영을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너한테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짐스러웠니?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니? 그 말에 선영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몰라요. 매일 밤 사채업자들한테 전화 받는 기분을, 2억 원 넘는 빚 때문에 미쳐가는 심정을 몰라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되냐? 가난이 싫었어요. 선영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밑에서 고개 숙이고 사는 게 싫었다고요. 맨날 잔소리 듣고 무시당하고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천대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선영아, 어머님 돈만 있으면 우리 애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다른 애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선영의 절규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불구자가 됐으니까 만족하세요. 선영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이제 저도 어머님처럼 남의 도움받고 살아야 해요. 휠체어 신세가 됐으니까 이제 만족하시죠. 법정 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잡았어요. 피고인, 진정하세요. 잠시 후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박선영, 당신은 혈육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당신의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극악한 범죄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 박선영에게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아니에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20년이면 제 인생이 끝나요. 애들은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자의 뒷모습과 휠체어에 앉은 채 경위에게 끌려가는 선영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한 사람은 비록 다쳤지만 살아남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어서 오세요. 오늘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요. 판결이 내려진 지 6달 후 서울 변두리 작은 상가 한켠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응잔의 반찬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영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아줌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영자가 젓가락으로 멸치볶음 한 젓가락을 들어 손님에게 건넸어요. 손님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거 큰 걸로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영자의 큰아들이 밑반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영과 이혼한 후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곁에서 지내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아들이 영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 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야. 영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건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에게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매일 가게에 나와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풍도 지나갔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집에서 만든 맛이 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가게 밖으로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반찬을 사러 오는 것이었죠. 어머니, 손님 많이 오세요. 그러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영자와 아들이 분주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교도소. 의료동 병실 창가에서 한 여성이 휠체어에 앉은 채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만 선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선영 수용자 면회 왔습니다. 간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면회요? 누가? 선영이 고개를 돌렸지만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지난 6달 동안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거든요. 면회실에 도착하니 선영의 전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왜 왔어? 선영이 기대 반 체념 반으로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 서명하러 왔어.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그 얘기야? 나 이미 이렇게 됐는데. 선영아, 이제 그만해. 아이들도 다 커가는데 이런 엄마를 두고 어떻게 살라고? 남편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애들은 어떻게 지내? 너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 죽이려고 한 애들이라고. 안 돼. 선영이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늦었어, 선영아.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가족보다 돈을 택한 거야. 남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여기 서명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이 떠난 후 선영은 혼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꾸몄던 완벽한 음모,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 돈에 대한 욕망.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파괴해버렸습니다. 2억 원. 그까짓 돈 때문에. 선영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다리,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다리를 바라보며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유도 잃었어요. 돈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밖으로는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죠. 한편 반찬 가게에서는 영자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제법 많이 팔렸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어떻게 시작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들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살아야지 뭐. 죽을 뻔한 목숨 건진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다. 영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는 용서했어. 용서요? 응, 선영이도 나름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물론 잘못된 일이었지만 미워봤자 내 마음만 아픈데 뭐 하겠니? 아들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별게 아니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거야. 영자가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교도소 병실에서는 선영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18년을 더 여기서. 선영이 자신의 형기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나올 때쯤이면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돈, 그까짓 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욕망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쫓는 욕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에 대한 무분별한 욕망은 결국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며 가족보다 돈을 선택한 순간 진정한 행복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돈이 가족의 사랑과 신뢰보다 더 소중할 수 있을까요? 선영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순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자처럼 시련을 겪어도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지만 왜 우리는 쉬운 길만 찾으려 하며 정직한 노력을 외면하는 걸까요? 결국 돈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느니 비록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며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